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171분) 최장 시간의 만남이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가장 늦게 만났는데 네. 또 가장 오래 만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그 간담회와 오찬과 만찬의 차이가 예. 만나는 시간일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간담회 그러면 밥을 함께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차담회 아닙니까? 그러면 뭐 아무리 길어봤자 1시간 이내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오찬도 사실은 오후 일정이기 때문에 오후 일정이 있잖아요. 두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봤자 오찬도 한 1시간 반 이상 넘어가는 적이 없어요. 하지만 만찬이라는 건 사실 언제 끝나냐를 사실 약속하지 않는 모임이 만찬이거든요. 대개는 그 이후에 어떤 일정이 거의 대부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찬이라 하면 굉장히 길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제 길어진 만큼 사실 또 이 두 분은 이전에 이미 여러 가지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 이렇게 그 어색한 만남, 뭐 물론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안 만나고 서로 간에 어떤 이 정치적 입장이 달라진 데 대한 소회도 예. 뭐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이렇게 역대 시간을 저희가 쭉 정리했는데 저 그렇습니다. 시간만 봐도 상당히 길다는 게 확 드러납니다. 그렇죠. 하지만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짧죠. 근데 가장 짧은데 단 이 두 분은 8차례 앞으로 더 만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만남 자체가 뭐 길다 적다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 두 분은 그 계속 만났고요. 또 다른 분들도 사실은 뭐 두세 차례 만난 그런 만남도 있거든요. 그래서 171분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그런 협조 과정들 그리고 어떻게 또 만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가장 짧은 그 만남은 보니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남이네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50분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는 171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만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을까 이게 참 궁금한 상황인데 신구 권력 대화에 물꼬를 틀 것인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물꼬를 더 빨리 탔었어야 되는 것이죠. 회동이 많이 늦어진 것은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에 비춰봐도 늦었다라고 보여지는데 대신에 어제는 좀 장시간 그리고 여유 있게 만남을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의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전기는 분명히 마련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찬이 아니라 이제 만찬을 택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 앞뒤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겠다라고 하는 얘기였고 그리고 어제는 좀 민감한 갈등사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가거나 아니면은 조금 추상적으로 합의를 하는 그런 수준에서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양측 간의 물밑 협의를 포함해서 추가적인 회동 이런 가능성도 더 크게 열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 아래까지 이제 마중을 나가는 예우를 이제 갖췄다고 하고 마중 나간 다음에 이제 걸어오면서 또 두 분이 이런저런 담소를 또 나누기도 했는데 저희가 그 담소 나눈 내용을 좀 먼저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죠. 여기가 우리 뭐 최고의 정원이라고 표현하셨던 이쪽 너머가 스텔기장. 네. 항상 봄과 같은 곳이고 네. 뭐 이런 네. 아마 뭐 국민들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네. 그런 마음. 저게 지금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산수유. 산수유군요. 청와대에 이런 이제 네. 전통 한옥 건물이 없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좀 상징적인 네. 것가 있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좋은 마당과 함께 네. 어울려 있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예. 뭐 꽃 얘기도 하고 화기애애하게 담소 나누는 모습인데 한편으로는 이제 청와대를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문 대통령이 뭐 이렇게 청와대가 좋은데 왜 굳이 가려고 하나 뭐 이런 속내가 아닌가 이런 또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예.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해석할 대목도 있죠. 왜냐하면 예. 상춘제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로 옮기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그곳의 시작이 조선 총독부 관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물론 노태우 대통령이 옛날 조선 총독부 미나미 지로 총독이 있었던 자리에서 100m를
이 옆으로 100m 옆으로 새로운 어떤 건물을 짓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저로 시작했던 공간이라는 그 허물은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통적인 한옥 건물은 이게 처음이다. 즉 지금의 청와대 그 이 본관도 전통적인 어떤 그런 그 건물은 아니거든요. 근데 상춘제는 좀 다릅니다. 상춘제는 훨씬 후에 80년도 후에 만들어졌고 또 한국의 정원 그러니까 이 주변의 어떤 그런 그 정원도 우리의 전통 양식을 따라서 정원을 만들었고 상춘제 역시 전통적인 한옥을 해서 주로 외빈들을 이렇게 그 접대하는 그 맞이해서 함께 그 식사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자랑스러운 어떤 공간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공개를 하지 않고 쓰셔도 된다 이런 의미로도 예. 익힐 수도 있는 대목이죠. 예. 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을 좀 먼저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선언을 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예. 네, 지금 기자회견이 진행 중인 건가요? 이행 계획을 예, 들어보겠습니다. 이는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 개혁이라는 정치 교체의 핵심을 담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었으며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물결은 정치 교체 완수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민주당과 함께 혁신의 길을 가려 합니다. 우리부터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혁신의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물결과 민주당은 실무적인 협의와 절차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기득권 깨기의 첫 걸음인 정치 교체를 위해 담대하게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했었죠. 김동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뭐 서울시장 나가냐, 경기지사 나가냐 고민 중이다 이렇게 밝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주자로 이제 경쟁을 벌이게 될 텐데 어느 지역에서 주자로 나설지 이것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대표,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 출신인데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하기도 했었죠. 이제 민주당에 합류해서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예, 네. 추가 소식은 들어오는데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저희가 조금 전에 청와대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청와대 곳곳을 소개해주는 모습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회동에서 정작 난 용산에 꼭 가고 싶다 이 얘기를 했다 그러죠. 네.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곳곳을 소개한 것이 청와대가 이렇게 좋은데 굳이 옮길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예.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청와대가 또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에 따르면은 개방을 시민들한테 할 그런 수순을 밟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개방 전에 또 청와대가 이렇다라고 소개를 하는 측면도 있는 거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해석을 있겠군요. 하려면은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의 뭐 어제 청와대 곳곳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은 좀 해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단언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막상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우리가 보통 만났을 때 별로 할 얘기 없으면 그렇죠. 날씨 얘기하고 그리고 식사 뭐 하셨냐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예.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얘기하기 마련이거든요. 초반에 조금 어색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 청와대에서 5년간 기거를 했기 때문에 예. 곳곳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겠죠. 본인이 가이드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청와대 이렇게 좋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여기가 또 이렇고 저희가 저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처음에는 참 어색했던 것 같아요. 산수유 얘기도 나온 거 보니까 저는 무슨 꽃이죠? 이렇게 예, 얘기가 진행된 걸 봤을 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좀 면을 트기 위해서 청와대 곳곳에 대한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회동이 어렵게 성사됐고 그 전에 좀 갈등 그런 모습을 보였던 만큼 여러 가지 또 대화를 두고도 해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어제 회동 직후에 그 브리핑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장제원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요.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서 협조하겠다. 예, 이전과는 좀 상황이 진전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쭉 그 문맥을 살펴보면 원론적이었다라고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게 그런 어떤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 첫 번째, 집무실 이전은 차기 이 정부의 몫이다. 차기 대통령의 몫이다. 맞죠? 현직 대통령이 집무실을 이전하지 마라, 하라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전과 관련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협조하겠다. 이것 역시 사실 예비비에 관련돼서는 당시 작년에 국민의힘 야당이 자신들이 집권할 수도 있으니까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 가능성을 두고 사실은 통과시켜 준 대목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예비비가 우리가 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겠다. 뭐 물러나는 정부가 그 1년 예산을 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원론적이었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어떤 그런 이 청와대 반응과 달라진 건 없어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대하지 않는다. 반대할 권리가 없는 거죠.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안보 공백을 우려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보 공백이 만약에 어저께 밝히진 않았지만 이 신구 어떤 권력 간에 분명히 이거는 있었을 거예요. 언제나 당선인과 대통령이 꼭 언론에 밝히지 않는 대화. 어떤 대화냐면 예.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최고 정보를 대통령이 갖고 있거든요. 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언제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안보에 대한 우리는 예. 핵 그 가방은 없지만 그에 준하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 이거는 분명히 첫 번째 만나면서 어쨌든 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장이 달라진 건 없다. 원론적인 어떤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였습니다. 용산 이전 꼭 하겠다 이런 당선인의 의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답변을 했는지 장지원 비서실장이 어제 브리핑을 했는데 그 내용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를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 동안 해야 될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께서 국민들의 걱정을 들어드릴 수 있도록 잘 의논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당선인께서도 장 실장하고 이철희 수석이 잘 협의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기나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고요.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또 두 분께서 공감을 하셨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또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자라고 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당초 회동 어렵게 성사됐을 때 예비비 승인 같은 통 큰 선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가 예. 집무실 이전은 차기 정부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두 가지가 함께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차기 정부에서 하게 된다면 그것은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산 협조를 하겠다라고도 했죠. 예. 두 번째 의미로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이것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의미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그럼 예산 협조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얼마 전에 조금 공방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행안부라든지 국방부 이쪽에 이전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문의를 했고 기재부의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받았는데 예. 사실 공식적으로 기재부가 예비비 책정을 위해 가지고 계산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대신에 기재부에서 도움을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면밀하게 이 예산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뽑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는 현 정부 끝나기 전에 현 정부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 정도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예측하건대는 기재부라든지 이쪽에서 더 면밀하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산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회의에 예비비를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을 할지는 이것은 좀 아직까지는 전망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아까 장제원 실장 브리핑을 보면은 인사 문제 관련해서는 이철희 수석과 장제원 실장이 이제 만나서 논의를 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될까요?
저는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역시 포괄적인 그런 그 워딩으로 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났는데 꼭 집어서 어느 공사에 어느 감사, 뭐 이거는 뭐 내놔라 아니면 자기가 하겠다 이런 식의 대화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은 만남 자체가 중요해요. 명분이 중요해요. 자기가 이렇게 평화롭게 정권 이양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어떤 명분이고 당선인은 실리가 중요해요. 그렇죠. 만남보다 사실은 어떤 약속, 그러니까 정권 이양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협조해달라 이렇게 명분과 실리가 이 부딪히는 어떤 대목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아마도 이 당선인 측에서 바라는 건 앞으로 지금까지의 인사는 어떻게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인사와 관련해서 협의해달라라는 그런 요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구누구와 협의해달라라는 것, 그 다음에 협의하겠다라는 것, 이 정도가 사실은 최선의 이 합의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지금 다 공개된 건 아니겠죠. 물론 대화는. 그렇죠. 예. 이제 관심을 모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인데 양측에서 아예 이제 거론을 안 했다 그래요. 그게 네.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처음부터 가장 빨리 불거진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사 문제나 집무실 이전이나 추경 이런 것보다 더 빨리 불거진 문제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뭐 찬반이 분분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렇게 급한 문제인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권성동 의원이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하고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이 같이 세팅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분위기가 예. 경색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너무 급한 의제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양쪽에서 좀 공감을 한 것 같고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뭐 만나 뵙고 싶다. 또 취임식에 초청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더해서 너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썩 적절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다시 논의를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마침 이게 의도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제 배석한 가운데서의 회동이 독대 회동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독대 회동으로 전환을 해버리면 그 사이에 무슨 얘기가 나왔을 것이다라는 그런 설이 또 돌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막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어제는 독대 회동 없이 일단은 예. 계속 진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테이블 위에 사면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는 건 실무 협의 과정에서 양측에 좀 이견이 있었다는 얘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이견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은 결정을 할 수는 있는데 당장에 좀 빨리 하지는 말자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의 대화를 봤을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결정난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는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예.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또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회동이 한 번으로 끝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추후에도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회동이 없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자로서 결단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회동에서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안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면 문제가요. 새 정부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낙연 그 총리 시절에 이낙연 총리가 그 문제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론의 역풍을 받았잖아요. 제가 사실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도 이낙연 총리의 독단적인 어떤 그런 그 언론 플레이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청와대와 이야기가 진전이 됐는데 이게 여론의 어떤 그 흐름에서 결단을 못한 어떤 부분이 저는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평론가님 말씀과 약간 의견이 예. 다른 게 이 사면 문제야말로 재론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즉 이미 그 전 단계에서 이야기가 언론에 나왔고 그 당선인 측에서 제안을 하고 예. 이 결정은 무조건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이거를 재론한다기보단 공은 이미 대통령한테 가 있다. 대통령이 결심할 문제이지 이것을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어제 어떤 얘기를 나눴을지 이 부분을 좀 짚어봤는데 어제 비공개 회동 장면도 참 궁금하잖아요. 예, 관련해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식사는 비빔밥, 화합주는 레드와인이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 뭐 형식이라든가요,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두고 지난 2007년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 이명박 당선인 회동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닮았습니까? 일단 그 당시에 이제 만찬에 관련된 식사 의 부분에서 그때도 이제 뭐 비빔밥이라든지 예. 탕평채 이런 부분들이 나왔던 것이 이제 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그런 만찬에 나왔었던 어떤 소품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그 당시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던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권 교체를 맞이를 하고 있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재인 대통령이 또 현재 대통령으로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어느 정도는 좀 벤치마킹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만찬 형식의 만남이라든지 또 한식에 와인이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하고 묘하게 많이 닮아 보인다라는 평가를 또 받는 것이죠. 예, 워낙 뭐 관심이 쏠리는 회동이다 보니까 주종은 뭐가 될까 뭐 이런 것도 관심이었는데 레드 와인으로 결정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이 조금 이 술에 대한 어떤 취향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예. 문 대통령은 주로 소주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문 대통령이 소주를 좋아하시나요? 그다음에 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조금 더 독한 뭐 술이라든지 뭐 막걸리라든지 이런 걸 더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양측에서 가장 그냥 무난한 것. 레드 와인은 되게 무난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어떤 웨빈이라든지 예. 혹은 뭐 이렇게 만찬에 주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좀 더 나누기 위해서 이 도수를 좀 더 약한 술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레드 와인이 뭐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뭐 술을 먹는 어떤 만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도구로서 뭐 존재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비빔밥이라는 메뉴에 대해서는 또 화합하자 이런 메시지도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과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정권 교체 시기였고, 사실상 그때는 훨씬 더 수사, 그러니까 외교적, 아까 그 정치적 수사가 화려했어요. 그렇죠. 노무현 예. 대통령이 직접 처음으로 내려가서 직접 맞이하고, 이명박 당선인도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전직 대통령을 끝까지 예우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다. 예. 충분히 예우해드리겠다. 예. 첫 마디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충분히 서로 간에 어떤 대화도 했고, 그래서 당시에 어떤 뭐 그 비빔밥이라든지 탕평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화합을 뜻하는 그런 음식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시절에 배석도 했고 그 기억을 예. 떠올리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제 2시간이 넘는 그 회동 그러니까요. 시간이 또 화제가 된 만큼 무슨 얘기를 나눴을지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예. 앞서 저희가 얘기 나눴던 뭐 주요 이슈들도 있지만 뭐 반려견 토리 얘기라든가 아니면 뭐 과거 인연을 두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뭐 공개 회동은 아니었기 때문에 배석했던 사람들이 전하는 얘기를 통해서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또 주제를 알아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가벼운 얘기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거는 시중에서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반려견을 예. 원래 이제 유기견이었던 개를 반려견으로 이제 그렇게 양육을 하게 됐는데, 입양이라고 하죠. 네, 입양을 하게 됐는데 그 개 이름이 공교롭게도 토리였습니다. 예. 근데 토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키우는 개 중에서도 토리가 있거든요. 동명이인의 또 그런 개도 있기 때문에 동명이견. 이견이죠. 이인이 동명이견. 아니군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얘기를 풀지 않았을까. 또 두 사람이 다 어쨌든 정치적으로 진영으로는 다르게 돼 있지만 예. 동물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관심이 있는 정치인에 속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공통분모로 이야기가 또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반려견 키우는 분들끼리는 반려견 얘기하면은 대화가 끊이질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저는 이번에 그 기억에 남는 게 예. 풍산개에 대한 이 이양을 어떻게 할 예. 거냐에 대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느껴진 게 이거예요. 뭐냐면 그 국가 원수로서 받은 선물은 무조건 국가기록원이나 혹은 국가의 기관에 예. 이렇게 이양하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주인과 굉장히 이 기속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수석한테 그 받았던 그 풍산개는 서울대공원에
사실 보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풍산계에 대해서 묻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주인과 헤어지는 것이 예. 사실 그 옳은 것이냐, 아무리 그게 선물이라는 어떤 뜻이더라도. 그래서 이런 어떤 인식 자체가 사실 천만 이 인들에게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어떤 그런 예. 대화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어제 회동 이루어지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좀 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중재했던 게 김부겸 총리다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어제 이철희 정무수석이 배석에 빠졌기 때문에 이 수석에 대해서 감정들이 불편해져서 일부러 사람을 뺀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장제원 실장하고 이철희 수석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소통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두 사람의 어떤 실무적인 협의만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투수로 몇몇이 더 등판을 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유영민 비서실장이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김부겸 총리였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이제 김부겸 총리의 정치적 캐릭터, 정치인으로서의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중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특화된 정치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과거에 박근혜 정권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구로 좌천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구에서 활동을 했던 정치인이 김부겸 총리였고 그 당시에 뭐 살짝 만난 적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 인연들까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 또 윤석열 당선인도 평소에 김부겸 총리에 대해서는 좀 호감이 있는 편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김부겸 총리가 그런 요소들을 잘 활용해서 이번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어느 정도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예. 어쨌든 뭐 어렵게 성사된 회동, 뭐 최장 시간 회동이라는 또 기록을 세웠는데 어제 회동이 뭐 첫 회동이 되고 또 역대 가장 많은 회동이 또 기록이 세워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 또 추가 회동이 열릴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지하철에서 장애인 단체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엉덩이에 뿔난 못된 송아지 같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누군가 했더니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서 한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이 비판을 이렇게 보면 예. 예전에 김영춘 전 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정계 은퇴를 선언한 예. 김영춘 의원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표현한 게 떠올라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말하는 내용은 맞는데 말하는 태도를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지금의 어떤 논쟁을 보면 이겁니다. 장애인 철폐 장애인 이 철폐 연대 장정연이라고 하죠. 이쪽에서 지금 주장하는 건 속도의 문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들어주겠다가 아니고 이미 2001년도에 오이도 리프트 참사 사건 이후에 전장현이 엄청나게 사실은 장애인과 관련된 이동권과 관련된 점거, 농성, 단식 참 오랫동안 사실은 그 운동을 벌여온 단체예요. 예.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고 또 역대 진영을 바꾼 정부들에서 그렇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상버스 많이 도입이 되고 또 많은 지하철 역사에 예. 그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단체는 더 빨리 저상버스를 더 많이 해달라. 그러니까 시외가 아직 안 되고 있다, 제대로. 시범 운행만 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3곳, 그러니까 15곳은 설치 중이고 3곳 역사가 아직 검토 중이다. 이것도 빨리 해달라. 이런 속도에 대한 문제이고 이준석 대표의 표현은 뭐냐면 국민의힘은 최대한 법도 통과시켜주고 만나서 박경석 대표와 만나서 협의도 하고 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지금 권리, 다른 사람들의 출근할 어떤 그런 권리를 방해하면서까지 예. 할 수는 없다. 이게 이준석 대표의 어떤 네, 입장입니다.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전장현에서 시위하는 그 현장을 찾았는데 여기에서 나온 목소리를 보면은 이동권 문제뿐만 아니라 탈시설 권리 예산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을 확충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이 시위 방식을 두고 연일 비판을 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인수위에서는 또 현장에 가서 이 단체 목소리를 들은 거잖아요. 그리고 앞서서 국민의힘의 김혜지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무릎을 꿇고 대신 사과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내에서 이 문제로 조금씩 고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 보여져요. 이 김혜지 의원의 시위 동참이라든지 인수위원회의 전향적인 어떤 방문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어제도 최고위원회에서 다른 최고위원들의 비판이 또 줄을 이었거든요. 예. 조수진 최고위원이라든지 또 그 정미경 최고위원 쪽에서도 왜 장애인 단체하고 그렇게 싸워야 되느냐라고 좀 따져 묻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이 최고위원들이 공교롭게도 여성 최고위원들인데 좀 국민의힘 일각에서 예전부터는 장애인 단체 시위 이전에는 여가부 폐지 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좀 마음에 부담이 있는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남성 여성 간에 갈라치기를 한다는 인상을 줘서 예. 지방선거라든지 또 현 정부 초반의 국정 운영 이런 쪽에 지장을 끼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고, 그 핵심에 이제 걱정의 핵심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이 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에 이어서 이제 장애인 단체와의 불화 이런 것들이 불거지니까 좀 더 특히 이제 좀 마음이 급해지는 예, 그런 또 의원들이라든지 당내 인사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묘한 것은 어제 최고위원회 발언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자신의 개인 차원에서 하는 이슈 파이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 대표로서는 좀 이례적인 언급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그만큼 본인의 어떤 주관이나 고집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함께 예. 이것에 이제 당 내에서 본인이 비판받고 있는 그 처지 이것을 또 같이 보여주는 예. 하나의 일화라고 볼 수 있겠죠. 간략하게요. 뭐 태도를 비판받고 뭐 내용은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겠지만 이 단어 사용 자체가 이런 부조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 그 내용 자체도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또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이게 상당히 좀 이런 처신이 좀 선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당내 비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관련돼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예. 사실 이준석 대표를 탄핵하려는 움직임도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거가 더 많이 이길 수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의 그런 행동이라든지 그런 표현 때문에 이렇게 좁은 이 결과가 나왔다, 좁은 격차가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목소리가 있었지만 예. 그것이 한동안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어들었던 게 이준석 대표가 드라이브를 걸었거든요. 이 선거와 관련돼서. 그런데 이게 하나의 또 빌미가 된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던 어떤 문제들. 예. 그래서 당내 아마도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언제나 있었던 어떤 룰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도화선이 된 느낌. 그래서 좀 더 굉장히 예. 당내에서 많은 목소리가 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뭐 당 대표가 개인의 의견이라고 해도 아무래도 당의 목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니까 이 논란이 어떻게 좀 전개될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수미 시사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